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펙보다는 이제 전문성 중심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학벌, 간판의 어떤 효과는 점차로 감소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에 뒤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직업 세계를 진출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요즘 알파고 얘기를 하면서 창의적 교육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빨리 찾는 거는 기계가 또는 심지어 인공지능이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기계가 하지 못하는 어떤 창의적 사고를 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창의적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대조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도표가 피사 국제 비교 평가인데요. OECD에서 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고일 대상으로 일단 OECD 국가들은 다 참여를 하고 그 밖의 국가들도 원하는 국가들은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개 한 50개 국가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세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세 과목 시험이 수학하고 과학하고 그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되게 독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국 언어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보면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이 상당히 최상위권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일본이 또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또 유명한 핀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3년에 한 번씩 보는 테스트인데요. 계속적으로 한국, 일본, 핀란드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적을 기록했어요. 핀란드도 사실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나라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그 정답을 빨리 맞추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팀스라는 평가가 있는데, 팀스는 4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거는 이 학력만 보는 게 아니라 흥미도 같은 걸 가지고 봅니다. 흥미도. 근데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냐면 하필이면 중1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표에 보시면 이제 자신감과 흥미도가 모두 나와 있는데 그 흥미도만 일단 한번 보죠. 흥미도를 보면 자,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도, 이건 뭐냐? 간단한 설문입니다. 네가 수학 공부가 재밌냐?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답한 애들은 한국의 중2 중에서는 9.1%. 이거는 꼴찌에서 4등입니다. 이게 조사에 참여한 국가가 40개국이 넘는데요. 꼴찌에서 4등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주요 국가만 지금 표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과학 가지고 갑니다. 네가 과학 공부가 재밌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2 중에 그렇다라고 답한 애들은 8.6%에 불과합니다. 이건 조사 대상 국가가 20여 개국이었는데 그 중에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겨우 꼴찌를 면하는 정도이고 과학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정답을 빨리 맞추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건 뭐냐면 이 흥미도 도표에서 우리나라 바로 위에 뭐가 있냐? 우리나라 바로 위에 일본이 있습니다. 수학, 과학 다 우리나라 바로 위칸에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원조가 뭐냐? 이게 일본입니다,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이 근대 교육의 틀을 세운 게 일본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제도가 굉장히 일본하고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도 굉장히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2, 3년 벌써 전에 그 국정교과서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존에 이제 검정교과서를 쓰고 있다. 근데 검정이 뭐냐? 검정의 검자가 무슨 검자입니까? 검열인데 검열. 정부가 교과서를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준 안 맞아. 채택 못해. 넌 탈락. 너는 기준에 맞으니까 채택.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정하고 검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OECD 국가들 중에서 교과서를 검정을 사용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럼 다른 선진국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흔히 이제 자유발행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발행제가 뭔데? 교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만 주는 거예요. 지침을 줍니다. 야, 초등학교 2학년 때 곱셈 가르쳐? 지침을 주는데, 그럼 뭐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교사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습니다. 집필을 해요. 물론 모든 교사가 집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교과서 쓸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민간 출판사가 만들어 놓은 걸 채택해서 써도 돼요. 근데 자기가 집필할지 자기가 채택할지 출판사 거를 채택할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교권이죠.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겁니다. 유명한 핀란드가 자유발행제입니다. 스웨덴도 자유발행제고 영국, 프랑스가 다 자유발행제예요. 미국도 전체 주의 절반 정도가 자유발행제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인정제라고 하는데, 인정제는 뭐냐면 교육청 같은 데서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책의 리스트를 줘요. 자, 이러이러한 책들 중에서 네가 골라서 써라. 이게 미국 전체 주의 절반 정도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냥 리스트도 안 만들어줍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자유발행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교육 스타일은 사실 굉장히 일본적인 겁니다. 서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신감, 흥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도, 이게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꼴찌입니다. OECD에서 꼴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학력은 높을 뿐이지 흥미도라든지 행복도 이런 건 이제 꼴찌 수준을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럼 특히 흥미도가 낮다, 재미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선진국 애들은 도대체 뭘 배우나? 자, 밑도 끝도 없죠. 뭘 배웠나 그냥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걔네들의 시험 문제는 도대체 뭘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중학교 졸업 자격 시험이에요. 영국은 특이하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졸업장이 한 장이 나오질 않고요. 과목별로 따로 나옵니다. 과목별로 과목 인증서가 따로 나오는데, 이건 과학 졸업 인증서를 받기 위한 이제 최종 시험이에요. 근데 이걸 하루 종일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러 가지 비닐끈들을 배부한 뒤에 팀을 구성하여 비닐끈들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실행한 뒤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팀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실험조를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뭐 3명 또는 5명 이렇게 이제 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 아닙니다. 즉 애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됩니다. 애들 이제 팀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실험 장비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절차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험 장치 이용해서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그리고 해서 6시까지 내는 거예요. 실제 영국의 교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평범한 실험을 했지만 어쨌든 원리 원칙에 맞게 잘해서 A를 받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건 진짜 보도 듣도 못한 희한한 걸 했네. 그렇지만 어쨌든 과학적 원리에 잘 맞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이란 건 누구나 창의적이 되라고 강요한다라기보다는 창의적이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창의적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보면 이 프랑스의 사례인데, 이게 프랑스만이 아니고요. 유럽은 대학 입시가 다 논술형이에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의 대학 입시는 제가 혹시나 해서 다 뒤져봤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의 대학 입시는 객관식이 한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 국어 시험이다. 100% 논술형이에요. 대학 입시 수학 시험이다. 100% 논술형입니다. 사회 시험, 과학 시험 100% 논술형이에요. 유럽은 다 그래요. 특히 프랑스는 철학이 공통 필수 과목인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철학이 공통 필수인 건 좀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 기출 문제를 보면 아주 짧아요. 진리는 경험을 통해 확증될 수 있는가? 딱 한 줄입니다. 또 2줄짜리 우리는 욕망을 해방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야 하는가? 이게 프랑스의 18살짜리가 3시간 동안 써야 되는 글의 제목이에요. 독일은 아비투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독일은 이제 자기가 대학에서 뭘 전공해야지 이렇게 정하면 그거에 연관된 내신 8과목을 일단 봅니다. 내신 성적. 그리고 주정부에서 논술형 입시를 봐요. 프랑스는 이제 국가고시고 독일은 이제 주정부에서 논술형 입시를 보는데 그걸 4과목 정도 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죠. 내신 8과목 더하기
뭐 내가 전공하려는 것과 연관된 논술형 시험 4과목. 2가지 성적을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지원하는데, 수학 시험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프를 생략해서 그런데 이게 그래프가 나오는 수학 시험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다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수학 시험인데 답이 뭐냐? 끝. 이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건 뭐죠? 수업을 통해 함께 접한 소설. 이게 Love Actually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이 영화에 원작 소설이 있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이게 원작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의 배경보다 5년이 지났다고 가정하여 작중인물 A의 입장에서 B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라.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 어떻게 봤는지, 과거 시험 기출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죠? 이건 좀 추상적인 문제이긴 한데, 하늘의 변화는 어떤 이치에 따르는가? 물론 이건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쓸 수 있는 건데, 출제자가 정답을 정해놓고 냈을까요? 정답 정해놓고 낸 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문항이 있습니다. 공납을 장차 토산품 대신 쌀로 바꾸어내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논하라. 나중에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도 도입되기 전이에요. 출제자가 어느 쪽에 맞는 건지 정답을 가지고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일본인들이 울릉도 주변 우리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입장을 설명해도 들을 생각이 없다.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해서 자세히 나타나도록 하라. 실제로 당시에 그 기출문제들을 보면 지금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지금 꼬여 있는데, 이게 강경책을 써야 되냐, 화친책을 써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꼬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문과 쪽의 과거시험의 상당수는 물론 어떤 경우는 뭐 시를 써라 이런 경우도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니까 조선이 굉장한 문화국가였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동양이 전체적으로 좀 뭔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동아시아는 심한 게 한자라는 게 배우기 어려운 글자잖아요. 자수도 워낙 많고. 그래서 한자를 익히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다 주입식 교육이니까 사실, 그래서 공부가 다 주입식이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초기에는 물론 주입식 교육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과거 시험을 다뤄야 되는 정도 되면요, 이게 주입식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 잊어버렸을까요? 일제시대 때 잊어버린 거죠. 식민지 교육이 뻔한 거죠. 식민 지배를 얌전하게 받아들여야지. 만약 좀 배웠답시고 막 자기의 사상, 자기의 논리, 자기의 아이디어를 막 펴내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제일 위험한 거죠, 그건 진짜.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 정답이 똑부러지게 있는 것만 가르쳐요. 그 정답이 똑부러지게 있는 것만 물어봅니다. 그걸 한 100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칠게 보면 우리 교육이 일제시대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대학 입시를 들여다봤는데요. 전 세계 대학 입시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스웨덴의 대학 입시입니다. 스웨덴 대학 입시, 이게 국어 문제인데요. 얼마나 황당하냐면, 파편화된 사회보다로 하나로 뭉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총리에게 보낼 사안문을 작성하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왜 자신의 프로젝트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논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사업기획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 국어시험장에 딱 가서 앉아 있었더니 문제지를 나와주는데, 너 돈 한번 팍 써볼 만한 멋진 사업기획서 한번 써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스웨덴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 교육이냐면 핀란드를 깔봐요, 애들이. 핀란드가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학력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스웨덴은 50개국 정도 측정하면 한 20등쯤 나와요.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학력이. 근데 스웨덴이 뭐가 잘났다고 핀란드를 깔보냐? 스웨덴 사람들은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건 주입식 교육을 해가지고 학력이 높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핀란드만도 대단한 건데 사실 TV 이런 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핀란드 교육? 그것만, 야, 그건 우리 교육하고 너무 다르고 주입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스웨덴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마저 주입식이라는 거예요. 야, 요즘 세상에 주입식 교육이 뭐가 중요하냐? 창의력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창의력 지수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스웨덴이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교육을 받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12년간.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진리를 깨닫죠. 그게 정답은 문제집 뒤에 다 나와 있다라는. 정답을 다 이렇게 숨겨놓고 정답이 일단 있는 것만 물어봅니다. 이게 1, 2년도 아니고 12년 이렇게 다르게 하면 상당히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 교육이 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시아 교육이 대체로 이 정답이 있는 것만 물어봐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또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인도가 또 되게 심해요. 이런 게.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식민지 시절에 근대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은 식민지를 겪진 않았지만 굉장히 권위주의적 체제 속에서 근대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일본 근대 추진한 사람들이 우리 입장으로 보기에는 이제 군국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거의.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정답이 있는 것만 이제 교육하고 이제 물어보는 이런 공통적 특징을 가져요. 또 하나 이게 아시아 교육의 그 공통점이 석차를 매기고 상대 평가하는 나라는 다 아시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 같은데 요즘 석차 없습니다. 하지만 석차를 매기고 이렇게 상대 평가하는 나라가 있네 보면 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능이 상대 평가로 돼 있고 고등학교 내신이 중학교는 최근에 바뀌었죠. 중학교 요즘 석차 같은 거 없어지고 A, B, C, D 이렇게 절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여전히 석차를 쭉 매겨서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이제 이런 상대 평가를 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은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상대 평가 안 하거든요. 다 절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A, B, C, D만 주든가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점수만 딱 줘요. 왜 상대 평가를 안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상대평가라면 다양한 교육이라는 게 힘들어져요. 왜? 상대평가 속에서 과목 선택권을 학생들한테 주기 시작하면 많은 과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역설적이게도 깊이 과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 입시가 또 서구 선진국의 고등학교 성적이 다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시도 점수 절대평가가 두 가지가 있죠. 등급제가 있고 이 점수제가 있는데 미국 SAT 같은 걸 봐도 그냥 점수만 주고 또 미국이나 유럽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그냥 ABCD만 주든가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점수만 주든가 다 이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교권 침해다. 무슨 소리냐? 내가 예를 들면 대학 교수인데 내가 100명을 평가해 보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35명한테 A를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학교 당국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30명만 A를 주래. 일종의 상대평가죠. 그러면 내 교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사나 교수가 그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일 평가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그 사람의 전문적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적 너무 잘 주지 않느냐 그런 논란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있어요. 미국 대학들도 A 너무 많이 준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도 걔네들은 절대로 상대평가를 하진 않아요. 본질적인 교권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쳐보세요. 지금 중간고사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짝꿍이 있어요. 근데 짝꿍이 우리 아들 딸하고 성적이 좀 비슷하네요. 근데 얘가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분한테 얘를 도와주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외면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부모로서는 도와주려고 하고 싶지만 학부모로서는 외면을 하고 싶죠. 몇 년 전에 공익광고에 나왔던 거잖아요. 부모냐 학부모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얘를 도와줬다가 얘가 자녀보다 성적이 올라가면 이게 상대평가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누군가를 제껴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보다 훨씬 못한 애면 사실 마음껏 도와줘도 되는데 비슷한 애면은 이건 벌써 특히 예를 들어서 요즘 이과가 다시 늘었다고는 하지만 좀 작은 여고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과가 한 반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과 한 반이면 한 30여 명 되면 1등급 몇 명일 것 같아요. 4%니까 30명 중에 4%면 1.2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 2등급도 몇 명 안 나와요. 그 제로섬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똑같은 경쟁이라도 절대평가에서 경쟁하는 거하고 상대평가에서 경쟁하는 건 그 느껴지는 강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떤 부서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 옆에 동료가 있었는데 이 동료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나보고 옆에 있는 동료를 도와주라고 하실까 아니면 외면하고 네 일만 하라고 그러실까요? 100% 도와주라고 그래요. 왜? 아니 서로 도움을 잘 주고받아야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을 해야 경쟁력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개인 간 경쟁의 경우는 그 말이 돼요. 근데 대개의 경쟁은 사회적으로 개인 간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집단 간에, 조직 간에 이루어져요.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 간에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내부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관과 부하 직원과 또 다른 부서하고 협력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일 아니니까 이제 외면하고 안 도와주고 이러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 회사 경쟁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많은 기업들은 대체로 절대평가를 해요. 직원들 고가 평가할 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서로 안 도와주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서 다 이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하는 데는 이제 이런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대학 입시의 큰 흐름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일단 이해해야 되는 게 서구 선진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객관식 문제집을 풀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특히 고3 되면 예외 없이 다 수능 모의고사 문제, EBS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적어도 북미나 유럽의 선진국 중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도를 비교해보면 일단 유럽은 대학 입시가 논술형이에요. 아까 우리가 문항을 좀 일부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 문항이 대학 입시로 나와버리면 입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 교육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뭐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게 입시 교육이에요. 입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 교육이 아닌 거예요. 미국이 좀 독특해요. 미국은 서구 선진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오지선다 대학 입시가 있어요. 가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는 SAT예요. 들어보셨나요? 가끔 이제 문제 유출 사건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 SAT가 우리나라 수능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부분 오지선다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대학 입시가 오지선다니까 우리나라 비슷한 거지라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물론 겉보기에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학교에서 SAT 준비를 안 해줘요. 이상하다. 미국에 어지간한 대학 가려면 SAT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거 SAT를 준비를 안 해줘.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SAT 준비를 안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못 해주기도 해요. 왜? SAT는 1년에 7번이나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 7번 보라는 얘기야? 아니에요. 토익이라고 아시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뭐 신청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SAT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도 20가지나 있거든요. 내가 무슨 과목 몇 월 며칠 날 보겠다고 신청해서 그날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다음 달에 또 보면 돼요. 토익이 그렇잖아요. 토플이나 토익 같은 게 작년에 봐도 되고 뭐 지난달에 봐도 되고 못 보면 또 봐도 되고 막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무슨 SAT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실태를 조사해 보면 선생님 누구는요 작년에 미리 봤대요. 누구는요 지난달에 봤대요. 누구는 아직 안 봤는데 다다음 달에 볼 거래요. 뭐 누구는 3달 전에 봤는데 못 봐가지고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해서 또 본대요. 막 그러고 앉아 있으면 학교에서 문제집을 풀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수능 비슷한 오지선다 대학 입시가 있지만 공교육과 분리해 놨어요. 그럼 학교 시험은 어떻게 봐? 미국의 고등학교쯤 되면 학교 시험은 다 논술형 그리고 수행평가예요. 객관식 문제 안 풉니다. 풀려야 풀어줄 수도 없어요. SAT가 그런 구조니까. 그러면 SAT는 어떻게 준비해 애들이? 네가 그냥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이나 구조는 좀 다르지만 고등학교에서 객관식 시험을 안 본다. 객관식 문제를 안 푼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하면 안 되나?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습니다. 야, 수능 한 번 보지 말고 여러 번 보고 다시 볼 수도 있게 하고 그래서 공교육과 좀 분리를 시키자. 어디처럼? 미국처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애들이 다 사교육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안 해준다는 얘기니까 수능 성적표는 받아야겠는데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안 해주고 그러면 역시 사교육을 이용해야겠구나. 사교육이 급팽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유럽식 제도를 채택하자. 그래서 수능을 다 논술형으로 바꾸자. 수능 국어 다 논술형, 수능 수학 다 논술형.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역시 사교육이 급팽창할 거예요. 왜? 논술형은 아무래도 개별 지도를 하면 효과가 더 높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니트라고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이라는 걸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을 없애고 수능 영어를 없애고 그런 거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실행 마지막 그 시기에 급히 제동을 걸어서 이거 안 본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왜 그러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문제가 이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기본 구조는 나름 괜찮은 거거든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자, 뭘 하느냐? 읽기, 듣기는 원래 있었던 거 우리나라에. 근데 쓰기, 말하기까지 평가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쓰기, 말하기는 개별 지도를 하면 효과가 높아질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 사교육이 급팽창할 거라고 본 거죠. 실제로 당시에 영어 교육 업체들이 그걸 기대하고 선행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시장이 엄청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정부가 보다 못해 시행 준비를 거의 끝내놓고 막판에 가서 결국 스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형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구조 그대로 있는 가운데 입시만 논술형으로 싹 바꿔버리면 사교육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 미국식도 유럽식도 우리나라 사회에선 당장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교육 우려 때문에. 사교육 우려는 왜 일어나겠어요? 근본적으로 어느 대학 가는지에 따라서 인생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거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것 때문에 대학 서열 격차가 워낙 크고 그로 인해서 사교육이 워낙 크니까 우려가 크니까 화끈하게 미국식으로도 유럽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육계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고육지책을 썼느냐. 그야말로 고육지책인데 현상 유지를 일단 하면서 객관식 수능 영향력을 어떻게 좀 낮춰보자. 언제부터 시작했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했고 박근혜 정부도 계속했어요. 그래서 새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사교육 우려 때문에 미국식, 유럽식은 화끈하게 채택 못하니까 어쨌든 현상 유지하면서 객관식 수능의 영향력, 비중을 좀 줄여보자. 계속 해온 결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수시 비중이 70% 정도가 됐죠. 정시가 30%. 정시가 이제 주로 수능으로 뽑는 거죠. 이게 30%로. 자,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이명박 정부가 되니까 수시를 더 키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되니까 더 키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식으로 화끈하게 못 가겠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수능 영향력을 줄여보는 쪽으로 하면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보자 해서 고육지책으로 계속 이렇게 간 거예요. 물론 수시가 늘어나면서 이제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과 이 빨간색 그 도표를 같이 보게 되는데 파란색은 이제 전국 대학 4년제 대학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15개만 골라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파란색으로 보나 빨간색으로 보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능, 즉 정시죠. 정시 비율은 지금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게 다 수시죠. 수시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죠. 그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죠?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으로 뽑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제일 많은데 서울 시내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좀 적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자, 학생부 종합이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종합이란 말은 교과 성적의 비교과 활동도 종합적으로 보자. 그래서 별의별 거 다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 성적, 내신 성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교과 무슨 각종 경시대회,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봉사 활동, 뭐 독서 활동 이런 거 다 이제 버무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자.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제, 요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부르죠. 이게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리 많지는 않은데 서울 시내 유명 대학 기준으로는 이미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단순화가 되죠. 왜?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없앤다. 물론 바로는 못 없앱니다. 왜? 항상 대입제도의 큰 변화는 3년 전에 예고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입니다. 법에 딱 있는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2018년 고1부터 그들이 이제 대학 가는 그 시기부터 논술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 중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특기자 전형은 이제 교과 특기자입니다. 영어 특기자, 수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이런 걸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게 이제 5가지였던 게 3가지로 줄죠.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
학생부 종합, 즉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종합적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시, 즉 수능 세 가지로 이제 단순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여태까지 대입 수시 비중을 확대해온 것, 이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펼쳐온 정책이었고요. 수시에도 수능 영향력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야, 네가 수시에 무슨 전형으로 합격은 합격인데 조건부 합격이야. 최종 합격하려면 수능에서 몇 과목 이상에서 몇 등급 이상 받아야 돼.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들 꽤 있었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 정부의 공약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폐지를 검토한다. 검토라고 쓰긴 했지만 이제 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시에서 수능 영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완전 없앤다. 이제 이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능 절대평가는 이미 되고 있죠. 2016년에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이게 한국사가 다시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복원이 됐는데, 한국사가 양도 많고 이제 부담스러운 과목이니까 이제 등급제 절대평가를 한다. 처음으로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과목 늘죠. 이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거죠. 수능 영어. 2017년에 치르는 201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영어 등급제 절대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에서는 다른 과목까지도 이제 국어나 수학 같은 다른 과목까지도 절대평가 방향으로 가겠다. 물론 절대평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점수제가 있고 등급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대평가는 이제 등급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 영어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것을 다른 과목으로 다 이제 일반화시킨다. 그 수능 영향력을 더 이제 줄이기 위한. 그래서 이게 새삼스러운 어떤 새 정부의 그 정책이라기보다는 지난 10여 년간 나름대로 연속성을 가져온 수능 영향력을 어떻게 좀 줄여보자.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사교육을 일으키거나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시 전형을 대폭 개선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손을 대겠다. 이제 이런 의사가 대선 공약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양면적인 제도예요. 그렇죠? 긍정적 측면도 많아요. 어떤 게 긍정적 측면입니까? 일단 가장 폭넓은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시험으로 안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너의 리더십, 너의 탐구 능력, 뭐 등등 이런 건 시험 점수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특목고 자사고에 유리한 거 아니야, 이것도? 이런 의심이 많고, 저도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료들을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일반고가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또 일반고가 유리하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저는 유리도 불리도 아니고 좀 중립이다. 대체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건 여태까지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학부모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근데 저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세밀하게 많이 들여다봤습니다만, 적어도 일반고가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느냐? 옛날에는 그냥 책 들고 들어가서 그냥 그 교과서 진도 나가는 수업을 하던 선생님들이, 야, 내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 1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나중에 학생부에 이렇게 제대로 의미 있는 걸 써주게 될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어떤 선생님들이 늘었냐면, 내가 고등학교 교사가 된 지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긍정적인 변화죠. 교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육과정을 이제 천편일률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나름 좋은 일입니다. 부정적 측면이 있죠. 자,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교과와 비교과 중에 어느 쪽이 더 부모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까? 그렇죠. 교과 성적에도 부모의 영향이 나타나긴 하는데 비교과가 사실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여기 각종 경시대, 뭐 무슨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별별 게 다 들어가는데 알게 모르게 성장 환경이나 부모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학생부 종합, 즉 입학사정 문제가 무슨 글로벌 스탠다드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비교과 활동, 영어로 extracurricular activities라고 하는데, 비교과 활동을 대학에서 선발할 때 이게 고려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나라가 매우 유명한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비교과 진짜 많이 봐요. 또 한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비교과를 많이는 안 봅니다. 주로 그냥 성적을 봐요. 영국은. 비교과를 보긴 봅니다. 이 두 나라가 입학사정관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나라고 나머지 나라들 아까 우리가 본 대부분의 급학교 선진국 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데는 그냥 성적만 봐요. 내신 성적인 경우도 있고 대학 입시인 경우도 있고 두 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름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여서 그래서 영향력이 큰 거지 글로벌하게 이렇게 보편적인 제도는 또 전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단점도 많은 제도예요. 그래서 불공정 요인, 그러니까 경시대, 소논문, 추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불만을 사고 있거든요. 이거를 배제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이런 방향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교과를 좀 혁신하자. 교사가 좀 창의적인 수업과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할 수 있게 하자.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내가 이수하는 과목이 개인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제가 여행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다른 과목을 좀 줄이고 역사하고 지리 과목하고 제2외국어, 외국어 이런 걸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자기소개서에 드러나고 그게 이제 자기 들은 교과 이수 이력하고 이렇게 수밀관하게 잘 맞으면 높은 평가를 받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양면성이 강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교차하는 굉장히 양면적인 제도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렇다고 통째로 폐지하거나 이런 것은 뭐 당연히 불가능하고 근데 중요한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 예고는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저 나라의 저 위에 계신 높은 분들이 자 이런 걸 배우면 창의적인 거야 하고 다 똑같이 배우면 창의적이 될까요? 그렇죠. 창의라는 건 주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창의는 말하면 발생하는 거지. 발생하거나 발휘되는 거지.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킨 대로 해서 이렇게 주입돼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창의라는 게 가능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과 교사들한테 진짜 자유가 있냐? 자,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전 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나. 근데 막 저 오른쪽 끝에 뚫고 나가려는 나라가 있죠. 한국이에요, 한국. 공부 시간이 제일 길어요. 얼마나 기냐? 앞부분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학력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가 세 나라 있었죠. 일본, 핀란드, 한국이었어요. 근데 제일 위가 일본이에요. 일본 공부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끝에서 세 번째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공부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 세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유독 길어요. 재밌는 건 자세히 봤을 때 제 왼쪽에 있는 약간 보라색 기운이 도는 요게 정규 수업입니다. 우리나라 정규 수업이 얼마나 기냐? 핀란드 학생들의 모든 종류의 공부 시간을 더한 것보다 더 깁니다. 정규 수업이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규 수업은요 OECD에서 제일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한 두세 살 사이에 나란히 같이 끝나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너무 적은 거고요, 수업 시간이. 그 초등학교 아시죠? 요즘 교육과정도 되게 어려워지고 양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사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실제 대선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육과정 내용을 분량을 줄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주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매우 어렵고 양이 많다는 거. 근데 어렵고 양이 많은데 수업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짧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줄이고 양도 줄이고 난이도도 낮춘 다음에 수업 시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만 차근차근 해도 어느 정도 이게 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사실.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또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약간 진한 자주색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보충 수업이거든요. 보충 수업 시간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끝에서 두 번째 약간 살구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영어로 뭐냐면 out of school class입니다. out of school class 있으면 뭐겠습니까? 학교 밖에서 받는 수업이니까 당연히 사교육이죠. 다른 나라 압도합니다. 당연히 1등이에요. 심지어 마지막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제 혼자서 이것저것 챙겨서 공부하는 이제 시간인데 이런 것도 1등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보면 종합 1등일 뿐만 아니라 종목별로도 대부분 1등을 하거든요.
여기 이상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쯤에 시험을 관한 부분이 있죠. 이 시험을 관한 부분이 숙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자, 숙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바로 밑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꽤 짧아도 숙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숙제가 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초중고에 한번 다 국사를 배우셨을 거예요. 국사를 초중고 3번 배우면서 임진왜란을 3번 배우셨을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손들어 보기를 해보죠. 난중일기를 일부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어떻게 4명이나 들지? 여기 지금 몇십 분 중에 4명 들었다는 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왜냐면 제가 모 도에, 여기 인근 지역은 아닌데, 작년에 모 도에서 교장연수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한 100명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나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손들어 보랬더니 6명 들었어요. 100명 중에. 교장 선생님 100명 모아놔도 몇 퍼센트 안 돼요. 근데 이 중에 4명 든 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물론 이 4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지만 하나도 안 쪽팔리죠? 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외웠던 건 단순히 4글자였던 거예요. 난중일기에 불과했던 거야, 사실. 근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미국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임진왜란을 만약 가르치면 학교 숙제가 뭘 것 같습니까? 가장 흔히 나오는 게 난중일기를 읽어와라 내지는 난중일기를 읽고 에세이를 써와라예요. 미국은 어지간한 글은 에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소개서도 에세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미국도 주입식 수업도 많이 해요. 하지만 주입식 수업 말고 상당 시간을 들여서 읽은 거 써온 거 발표해야 됩니다. 그 채점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발표해야 되고 그 발표나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면 태도 점수 높게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도 점수가 뭐죠? 얼마나 똑바로 잘 앉아있었나, 얼마나 노트 필기 잘했나. 이게 왜곡된 거예요. 원래 태도 점수는 주입식 수업에서 쓰는 점수가 아니고 참여형 수업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지간한 지역에서 이런 어지간한 교육열 있는 지역에서 이런 교육을 충실히 받고 미국의 어지간한 대학 가는 애들은 한국의 스카이 대학 가는 애들보다 책도 더 많이 읽어본 거고 토론도 많이 해본 거고 글쓰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글쓰기 못한다는 건 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글도 많이 써본 애들입니다. 기본기가 더 우수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직업 얘기를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전문성이 이과, 문과에 따라 요즘 필요로 하는 것이 의미가 좀 다르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전문성이 아니라 지금은 기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에 전문성을 갖든 간에 어느 분야를 진출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뭐 있겠어요? 그게 주로 사회적 능력, 언어적 능력이에요. 물론 기초적인 수리 능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언어적 능력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국어 시간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건 일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본기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든 건 국사죠. 역사 시간에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국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와 같은 이런 기본적 언어적 능력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잘 돼 있어야 회사 가서도 일을 잘할 거고, 그렇죠? 어떤 전공으로 진출하나 기본기가 튼튼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사가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고를 기회가 없다. 여러분 초등학교 우리나라 교과서 국정인 거 아시죠? 국정이에요. 전국 교사들한테 똑같은 교과서 나와주고 있어요. 초등에서도 영어하고 예체능이 검정인데,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검정이죠. 검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똑같은 거 쓰게 돼 있어요. 바꾸기 힘들어요. 개인에게 아무 선택권을 안 줘요. 집필은커녕 선택하는 것도 개인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을 내가 평가할 수 있나? 예를 들어 내가 1, 2, 3반을 가르치는 중학교에서 국사 선생님인데 내가 아무리 난중일기도 읽히고 토론도 시키고 평가도 그거 관련해서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교육부 규칙에 의하면 1반에서 10반까지 시험 문제가 똑같아야 돼요. 초등학교는 이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학교에 따라 좀 유연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교육부 규칙에 1반에서 10반까지 똑같은 시험 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아무리 1, 2, 3반 데리고 그런 수업과 평가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시험은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4, 5, 6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되고 7, 8, 9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서 저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돌아다니면 나한테 동의가 돌아올 거야 아니면 왕따가 돌아올 거야. 그래서 교사가 창의적이어야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사에겐 창의적일 기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의적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재미있는 그 도표인데 우리나라 국어 교과목 이름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의 걔네들 국어입니다. 영어. 자, 우리나라 교과목도 어지간한 건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국영수도 요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걸 제외하면 대부분 선택 과목이에요. 국영수도 공통 과목 별로 없어요. 고1 때 배우는 정도이지 고2, 고3 때 배우는 건 국영수도 대부분 요즘 선택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선택, 심화 선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애들이 선택합니까? 아니죠. 근데 미국은 진짜 수강 신청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작장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소설 쓴대요. 미리 창작장문 시간에 다음 학기에 소설을 쓰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애들이 모이면 소설 작법을 배우고 소설 씁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냐? 쓴 소설 가지고 평가한대요. 스타인베크와 해밍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유명한 미국의 작가들이죠. 이 사람들 작품을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 쓴다. 그러니까 주로 평가를 뭐로 하냐 그랬더니 토론한 거하고 에세이 쓴 거로 평가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 교육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기.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 필요한 그 기본기를 익히는데 훨씬 우리보다 사실 우수한 교육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오바마가 자꾸 미국 교육력, 한국 교육력 본받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교육을 굉장히 수준 낮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런데 그 오바마가 미국에서도 교육력 높은 지역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교권이 선진화해야 된다. 교사에 관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교사의 권한 중에 전문가로서의 권리가 거의 빵점이에요. 수업을 제대로 준비할 기회도 안 줘요. 일주일 전에 알려주고 제대로 수업하래.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교과서 집필권, 선택권, 내가 가르치는 애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는 전혀 인정해 주질 않았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창의적 교육을 해라?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고 학생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특히 어느 나라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제도가 수강 신청을 해서 자기가 이제 과목을 고르게 하는 이 방향으로 지금 가게 돼 있다는 거죠. 또 그래야 특목고 수요를 줄일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외국어가 없거든요. 왜 외국어가 없는지 아세요? 내가 외국어를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외고예요. 그 외국어가 특별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과학고도 미국에는 유명한 과학고가 몇 개 있긴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나 유럽에는 과학고가 없거든요. 왜? 내가 과학을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과학고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붕어빵을 찍게 만들고 다양한 교육은 특목고에서 해라.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주객이 뒤집어진 전제예요. 일반고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면 특목고가 있을 필요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학생에게 이 자유를 부여해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하게 한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문이과를 없앤다. 선진국처럼 이런 차원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붕어빵 교육을 해서는 특목고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일반고에서 수용하는 방법이 또 이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행정체제를 혁신해야 된다. 뭐 공문을 6,000건씩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이 위에 집중돼 있고 아래 학교에 또 교사 학생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요즘 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교육청이 이양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사 학생들에게 직접 이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어 수업 평가는 전체적으로 중간 기말고사보다는 과정 평가 중심으로 그래서 논술형이나 수행 평가가 확대된다든지 또 교사 자율성이 확대돼서 교사별 평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교사 개개인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자기가 평가하는 이런 방향으로 점점 진화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창의적인 수업과 평가라는 교사 이거에 이제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이게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종의 정성평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알파고 시대의 교육이란 게 결국 평준화, 선진화를 함께 추진하라는 어떤 과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평준화하면 뭔가 좀 안 좋은 어감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왜 화끈하게 유럽식 대학 입시를 채택을 못하냐? 왜 화끈하게 미국식 대학 입시를 채택을 못하냐? 그게 다 대학 간의 서열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사교육을 엄청 하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식, 유럽식 이런 선진형 대학 입시를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 간의 이 격차를 줄인다. 특히 지방에서는 예전처럼 그 지방 거점 국립대 위상 지금 많이 예전에 비해서 낮아져 있잖아요. 그걸 끌어올린다든지. 근데 서울은 사실 국립대가 너무 적어서 사립대를 이 새로운 시스템에 어떻게든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든지 이게 이제 국립대 네트워크에 뭐 사립대를 어떻게 또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토론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유럽형 또는 미국형 선진형 입시를 같이 도입하는 이런 방향이 추진되어야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교사 학생에게 자유를 줘서 창의적 개인, 학생 개인, 교사 개인이 창의적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창의적인 교육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알파고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이가 직업을 여러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잘 나가는 걸 하고 있어도 몇 년 뒤에 자동화될 수 있으니까. 상상 못했던 게 자동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알파고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잘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개인의 일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알파고는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직업을 여러 번 바꿀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 또는 우리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고용보험이 필요하죠. 그렇죠? 아니,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다급해. 돈도 얼마 안 모아놨는데 막 돈이 떨어져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치킨집을 차리게 되죠. 인터넷에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 뭘 선택해도 결국은 치킨집을 차린다. 뭐 이런 유명한 짤방 있지 않습니까? 치킨이 나쁜 건 아니지만 쏠린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그 유럽의 복지제도가 잘 되는 나라들은 왜 치킨을 안 쏠리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걔네들은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독일은 2년까지 줘요. 얼마나 많이 주냐? 원래 받던 월급의 80%를 줘요. 물론 중간 취업하면 안 주는데 왜? 네가 직업을 바꿀 정도 상황이 되면 오래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래야 너도 치킨으로 안 쏠릴 거 아니냐 이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고용보험이 중요한 거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직업을 바꾸려면 뭘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학원 다닐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직업을 2번 바꿨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내년이 제가 한국 나이로 50인데 한 번 더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2가지 중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걸 택하든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에 입시 공부하고는 조금 다른 공부이긴 하지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알파고라는 것은 큰 과제를 던지고 있는데 일단 정답이 없는 질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교육 시스템 전체의 과제이기도 해요. 그게 대학 입시의 변천하고도 사실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막 설명드렸지만 결국 알파고라는 것은 직업을 여러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직업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데 스스로 배우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걸 사실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도 나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